권율은 1537년 강화도 선원면 연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권철로 조선의 개국 공신인 권근의 6대 손이자 그 자신도 영의정을 지냈을 정도로 뿌리 깊은 명문가였다. 한 일화에 따르면 6세의 권율에게 그의 모친이 비단옷을 준 적이 있었는데 권율은 이를 입기를 거부했다. 이에 그 이유를 물으니 권율은 옷은 몸만 가리면 되는데 어찌 남의 시선을 신경 씁니까? 라는 대답을 남겼다고 한다. 이를 본 권철은 장차 권율이 그 이름을 널리 떨치리라 생각하고 기대했다고 한다. 이렇듯 형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일화를 보여줘 주변의 기대를 받은 권율이었지만 이후 40살이 넘을 때까지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 뼈대 있는 명문가에 그 자신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당시로서는 특이하게도 권율은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고 조선 팔도를 유람하거나 경치 구경을 하며 지냈다. 한 번은 권율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과거를 보든지 아니면 집안의 힘이라도 써서 관직에 진출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권율은 태연하게 그 옛날 중국의 강태공도 나이 80이 돼서야 세상에 나왔는데 그보다 젊은 내가 출세를 걱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권율이 한가로이 여행을 다니며 지낼 무렵인 1578년 권율의 아버지 권철이 노환으로 쓰러지게 된다. 이에 권율 역시 부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황급히 본가로 향했는데 권철은 권율을 말없이 바라만 보더니 내가 널 낳았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 부친의 유언에 충격을 받은 권율은 이후 금강산으로 들어가 과거 공부에 매진했으며 결국 4년 뒤인 1582년에 병거로 급제하여 정부품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 이때 권율의 나이가 46세였는데 당시 과거 합격 평균 연령이었던 35세보다 11살이나 많았으며 심지어 그의 사위인 이항복의 2년 후배였다. 이렇듯 한참 늦은 나이에 관직을 얻었지만 본인의 능력과 명문가라는 점이 작용하여 권율의 승진은 빨랐다. 정부품의 말직으로 시작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인 1592년까지 10년간 예조 정랑과 호조 정랑, 사헌부 감찰과 함경도, 경성부 판관 등을 거쳤다. 권율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에 류성룡의 추천을 받아 의주 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주제의 집안의 도움으로 승진했다 생각하여 의주 목사로 부임한 권율을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결국 여권들 사이에서 권율의 일처리가 형편없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되어 이후 1년 뒤인 1592년에 권율은 파직되고 만다. 이렇듯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그로 인한 주변의 시기와 모함으로 파직되고만 권율.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날개를 펼치게 된다. 권율이 파직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592년 5월 23일 조선은 건국 200년 이래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신하들은 권율이 유능하니 그를 광주 목사로 임명해 왜군을 막으라고 간언했고 선조 또한 이를 받아들여 권율을 광주 목사로 임명한다. 당시 왜군은 조령과 충주를 함락시키고 한양으로 북상하고 있었는데 이때 권율은 전라도 순찰사 이광과 방위사 곽영과 함께 5만여 명의 근왕군을 모집하고 중위장 자격으로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북진했다. 이후 권율과 이광의 군대는 수원에 이르렀는데 마찬가지로 한양을 향해 북상하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도 수원에 도달한다. 이에 권율은 굳이 와키자카의 군대와 맞서지 말고 우선 임진강을 건넌 다음 보급로를 확보하고 조정의 명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광은 듣지 않고 전투를 강행하게 된다. 그렇게 권율의 의견을 무시한 이광은 결국 경기도 용인에서 와키자카의 군대 1600여 명에게 참패하고 만다. 선봉장 백광원, 이시지 등 장수들이 전사하고 조선군은 그대로 와해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권율은 홍솔력을 발휘하여 휘하 부대를
상당수 유지한 채 광주로 퇴각했고 이후 다시 의병과 군사 1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후 다시 북진하다가 일본군이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복 현감인 황진과 합류하여 금산 이치 고개에서 왜군을 저지할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1592년 8월 14일 이치 전투가 시작됐다. 조선군은 목책과 장애물로 방어진을 구축하고 화포와 화살, 투석 세례로 일본군을 공격했는데 결국 수에 밀려 지휘관인 황진이 부상을 입고 방어진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권율은 직접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왜군을 베고 도망치는 자가 있으면 활로 직결 처분을 하는 등 고령의 나이임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분전을 보였고, 때마침 조선 의병군이 금산에 당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왜군은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이후 권율은 이치 전투에서의 승전을 뒤로 한 채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권율은 이전 용인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 성급하게 적과 교전하기보다 확고하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에 진지를 세웠다. 이에 한양을 점거한 왜군은 독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오산으로 향했다. 1593년 1월 13일에 왜군의 공세가 시작됐다. 하지만 독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성으로 그 역사에 걸맞게 난공불락의 산성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에 더해 전라도에서 의병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전의를 상실한 왜군은 결국 5일 만에 독산성 공략을 포기하고 다시 한양으로 퇴각했다. 독산성에서 승리한 권율군은 마찬가지로 남하하고 있는 명군과 합류하기 위해 북진을 계속하여 경기도 고양시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양시 인근까지 진군하던 명군은 벽제관에서 마주친 왜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평양으로 퇴각하고 만다. 이때 권율의 군대는 명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기 위해 행주산성에 주둔 중이었는데 명군이 퇴각함으로써 그대로 성 안에 고립된 상황에 처한다. 이때 권율의 군대는 2000명 남짓이었는데 중간에 승병과 의병들이 합류하여 3000명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왜군에 비하면 열세인 상황이었다. 결국 1593년 3월 14일 일본의 3만 대군은 3000여 명의 조선군이 있는 행주산성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다. 이때 조선군은 전투를 대비하여 비격진 철뢰, 신기전 등의 화기를 성 안에 비축한 상태였고, 반면에 왜군은 제대로 된 공성무기 없이 머릿수로만 상대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던 중 끝내 승병들이 막고 있던 서쪽 문이 뚫리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휘관이었던 권율은 직접 검을 들고 왜군에 맞서 백병전을 벌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율은 머리에 가마솥을 이고 다니다가 지친 병사가 있으면 물을 따라주는 등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였다. 하지만 끝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고 결국 성 안에 비치된 화살마저 떨어지면서 전세는 조선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충청수사 정거리 수만 개의 화살을 실은 배 두 척을 끌고 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때마침 왜군이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조은선을 보고 조선 수군이라 착각하여 한양으로 퇴각한 덕분에 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듯 한치 앞을 모르던 치열한 전투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으며 조선의 명백한 승리로 굳어졌다. 이에 사기가 크게 떨어진 왜군은 결국 부산으로 철수하는 대신 구퇴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양을 포기하고 부산 등지로 철수했다. 행주 대첩에서 승리한 지 2달 만의 일이다. 부대인들은 물론 당시 조선인들에게도 행주 대첩이 가져다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전에도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등 조선군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적은 있었으나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수복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명군이 한양 수복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조선군의 분위기는 비관적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권율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소 병사들을 독려하며 왜군과의 백병전에 나서는 등 앞장서서 궁골쇄신하였고, 이순신으로부터 대여받은 화기를 성 안에 배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로 분리했던 판세를 조금이라도 뒤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권율군의 준비와 노력 덕분에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에도 끝내 밀리지 않고 맞설 수 있었으며 나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후 권율은
도원수에 임명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선무일 등 공신에 책봉되어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한량으로 살았고 그 이후에도 집안의 덕만 본다며 손가락질 받던 권율이 마침내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비록 도원수에 임명된 권율이었지만 그 뒤의 일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회담 동안 전투를 벌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권율은 왜군을 공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 시기 제대로 전투에 나서지 않고 군율이 나태해졌다는 이유로 권율은 무능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율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원수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울산에서 북상하는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명군과 공조하여 울산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이후 순천 외교성 전투에도 이순신과 협력하여 수륙협공 전술을 펼쳤다. 하지만 이미 60에 이른 고령의 나이와 거친 군 생활, 명군의 비협조로 번번이 좌절된 공격 시도와 그로 인한 조정의 비판으로 심신이 지치고 병든 권율은 1598년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한다. 하지만 그를 신뢰하던 선조는 권율을 위로하는 명령서를 내려 사직하지 말 것을 명했고 때문에 권율은 한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당해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여 전쟁이 끝나자 병으로 누워있던 권율은 다시 한번 선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종전 상태인 데다가 권율의 건강도 좋지 않았기에 선조 역시 이를 윤허하여 1599년 여름 권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어 노환을 이유로 관직에서도 물러난 권율은 1599년 7월 6일에 향년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다. 이치 전투의 승전으로 전라도를 지키고 행주 대첩으로 한양을 수복한 영웅의 최후였다. 권율이란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행주 대첩만을 기억하고는 한다. 하지만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 권율이라는 칭호를 벗겨낸 인간 권율의 인생과 좌절, 성취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많지 않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40살까지 한량으로 지내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에 걸맞는 능력도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녔으며 운에 의존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그렇게 세워진 계획을 바탕으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밀고 들어갔고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에 권율의 전투는 하늘의 도움을 받은 기적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이뤄낸 승리가 될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권율의 능력과 의지가 이치 전투와 행주 대첩의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인생의 끝에 이르러 조국과 백성을 구하고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긴 권율의 행적은 젊은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 여기는 현 세대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만든다. 행주 대첩에서의 활약 외에도 권율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항복은 권율이 집안에서 한량으로 지내던 시절에 권씨 집안과 혼인했는데 이는 이항복과 권율의 집안이 서로 이웃 사이였기에 왕래가 잦았으며 때문에 권씨 집안의 가장이던 권철이 어린 이항복의 자질을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이항복의 결혼에는 권철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권율은 한량으로 지내고 있었기에 집안에서의 발언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권철의 예상대로 이항복은 장인인 권율보다 2년 빠른 1580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호조참의와 예조정랑직을 거치는 등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다. 2년 후에 권율 또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미 이항복은 노정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였고 반면에 권율은 아버지와 형들의 명성으로 겨우 관직에 임용된 상태였기에 둘을 두고 주위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다. 훗날 권율의 빠른 출세를 두고 가문도 모자라 사위덕까지 본다는 험담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치 전투, 행주 대첩 등 권율의 활약이 이어지자 이런 비난도 사라지게 된다. 행주 대첩 이후 권율이 도원수로 임명될 당시 이항복은 병조판서의 지위에 있었는데 비록 장인이고 전란에서 세운 여러 전공으로 인해 권율에 대한 대우가 더 좋았으나 군율 체계에 따라 상관은 엄연히 이항복이었다. 하지만 권율은
사위인 이항복의 지시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항복 또한 장인인 권유를 직위를 핑계로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 등 두 사람은 서로의 직무를 존중하는 관계였다고 한다. 또한 해악으로 유명한 이항복답게 권율과 얽힌 일화들이 있는데, 행주 대첩의 영웅 권율이 아닌 사위 이항복의 장난에 골탕 먹는 인간 권율의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도정에 입궁할 채비를 하는 권율에게 이항복이 속옷은 입지 말고 겉옷만 챙길 것을 제안했다. 날도 더운데다가 고령인 장인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권율도 이항복의 의견을 따라 겉옷만 입은 채 조정에 입궐했는데, 어전 회의 도중 이항복이 대뜸 날도 더운데 관복 상의만 벗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선조에게 말했다. 선조 역시 이를 허락해서 자리에 대신들 모두 관복 상의를 벗었는데, 이항복의 의견을 따른 권율만 우통을 벗은 꼴이 되었다. 권율 홀로 속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선조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이항복이 대신 앞으로 나서서 말하길, 지금 궐밖의 백성들은 가난하여 헐벗고 다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권율이 스스로 비싼 옷을 입을 수는 없다며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조는 애민 정신을 몸소 실천한 권율의 정신을 칭찬하며 조정의 모두가 그를 본받으라 말했다 한다. 권율 입장에서는 사위의 말을 따랐다가 돌지의 왕과 대신들 앞에서 망신만 당한 꼴이지만, 왕에게 직접 칭찬까지 받은 마당에 이항복을 꾸짖을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이렇듯 권율과 이항복의 관계는 평범한 장인과 사위가 아닌 마치 형제나 친구와 같이 친근한 사이였다고 한다. 권율 역시 영민하고 재치 있는 이항복을 총애해 임진왜란 도중 겪은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그에게 고백하기도 했으며, 만약 자신이 죽어도 묘비문은 이항복이 써줄 테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장인의 바람대로 권율의 사후 그의 묘비문은 이항복이 직접 짓고 썼다고 한다.